여기 나오는 제목처럼 내 삶을 위한 내 돈은 내가 챙긴다. 인생이 요새 되게 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20, 30대에 웬만하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언제 끝나냐 하면 요새 거의 70대 끝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일을 시작하신 분은 거의 50년을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20대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내 경제적 자립이라는 거를 좀 모색해 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집안에 올망졸망한 자식들과 그리고 저의 배우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보통 이런 삶을 사는데요. 그런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산도 생기지만 빚이 많아져요. 빚이 많고 이제 많이 벌지만 많이 쓰는 그래서 빚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있는 집, 자동차 다 빚이죠. 그런데 이 빚은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독립을 하는 그 시기 보통 50에서 55세 사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60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빚은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빚이 늘어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빚과 함께 저의 책임감, 누구를 꼭 부양해야 된다던가, 내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은 뭐 끝이 난다든가, 막 되게 힘들다든가, 이러한 시기에선 좀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의 책임감이라든가,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에 우리는 좀 은퇴라는 걸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곡선은 한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55세 전후에서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보통 은퇴를 하시죠. 그리고 요새는 한 4, 50대부터는 늦어도 은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퇴라는 건 뭘까요? 은퇴라는 건 보통 여기 저희가 많이 벌고 빚도 많은 이 시기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런 시기에 많이 벌잖아요. 나가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자산이 늘 불려서 내지는 쪼개서 이제 나머지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점을 이제 은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은퇴 시점이 되더라도 보통은 그 집이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거주할 공간, 그리고 차 하나 정도는 캘리포니아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고정 비용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는 뭘로 버티냐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기는 준다. 그것이 2033년에 고갈이 되네, 2035년에 고갈이 되네, 지금 받는 거에 75%밖에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강제로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갈은 나오긴 한다. 이거 또 하나는 뭐에 의존을 하시냐면 펜션에 의존을 하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펜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펜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예, 별로 없어요. 요새 그 펜션 주는 회사들이 우체국 정도, 그리고 연방 공무원, 노조에 계신 분들, 또는 병원에 계신 분들만 펜션 정도를 주고, 별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면 이제 펜션 모았던 걸 해서 이제 소셜시큐 연금처럼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퍼스널 세이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펜션은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데모를 한다 이래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펜션을 안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달라고 저희가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펜션은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유일하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퍼스널 세이빙은 내가 핸들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 내돈 내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 에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생기는 요 사이드에 저희가 데빗이 있죠. 이 데빗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려갑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더 이상 나가서 돈을 벌지 않고 그 자산들을 굴려가면서 은퇴를 하는 시기를 이제 저희가 은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에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자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Principle of Building Equity라고도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모양이 X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X 커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첫 번째 점검해 볼 것이, 과연 나의 라이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전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데빗이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라이빌리티가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똑같다. 아니면 난 중간에 사업을 한번 실패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빌리티를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낮출까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에셋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에셋이 늘지를 않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데빗은 계속 느는 게 보이는데 나의 에셋은 느는 게 보이질 않아. 이런 분들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에셋의 곡선이 이렇게 파란색 곡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쫙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그 라이블리티는 나이에 따라 줄고 있고, 나의 에셋은 나이에 따라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에셋은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해서 액티브 인컴을 벌지 않은 시기라 할지라도 나의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히 살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채워지고 있는지, 특히 그중에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나의 세이빙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워킹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배워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 혼자서라도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신데요. 이제 20대, 30대, 50대, 60대에 이 그림을 각각 그렸을 때 이제 다들 느낌이 틀리세요. 이제 20, 30대는 이제 눈 보통 멀쩡멀쩡 뜨고 계시고 그러시겠죠. 막 이러고 있고 이제 5, 60이 되면 이제 막 그 빌딩 에셋 그리고 쫙 올라가야 되는 곡선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서 한숨을 쉬시고 그때부터 이제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이라 늦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지금 구축해 가려고 나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한번 시리어스하게 남들에게 보이진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넥스 커브가 이렇게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중간에 이제 파국이 펼쳐집니다. 나의 빨강색의 라이블리티가 내려가기 전에 나의 파란색 곡선, 빌딩이 오고 가기 전에 곡선을 그릴 수도 없이 이제 파국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젊었을 때는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일찍,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너무 일찍 액티브 인컴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아프시거나 그럴 경우는 뭐 생존에 계신다 하더라도 인컴을 벌이실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빈방 계속 쌓이지 에셋이 늘어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되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액자 곡선을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요. 예, 젊을 때는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나드시는 것이 저희 인생에 대단히 큰 리스크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저희 다 걱정하는 거 있죠. 너무 오래 살까 봐.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돈이 떨어질 때까지 오래 살까 봐. 그리고 또 아플까 봐. 다들 걱정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90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프면 죽어야지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인생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너무 강하세요. 특히 아프실수록. 그래서 정말 이 돈 떨어지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리스크일까요? 돈 떨어지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리스크예요. 그죠? 저를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찍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리스크인가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인생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살고 그 반드시 가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거느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까지도 내 삶의 하나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희 이런 강의들의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찍 죽고 늦게 오래 사는 거, 저보다는 내 주변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럴 경우에 또 나는 내 돈,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을 가지는 이제 올바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손님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잘 벌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요새는 뭐가 핫해요? 뭐 어디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생님은 투자해서 이익 많이 남기셨어요? 이런 질문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어떻게 불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는데 내 자산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들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삼각형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생긴 역삼각형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다행히 삼각형 구조죠. 안정적으로 보이죠. 예, 이 삼각형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 건 이 프로텍션 구조입니다. 이 프로텍션 구조가 제일 밑으로 깔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로텍션은 뭔가요? 저희가 아까의 이 그래프에서 얘기했듯이 일찍 죽는 것, 너무 일찍 죽는 것이나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다지 큰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짜냐에 따라서 되게 효과적으로 다 해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나오죠. 일찍 죽는 것과 늦게 죽는 것을 대비한 그러한 프로텍션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 내가 인컴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벌고 있고, 나의 자산이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프로텍션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세이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머전시 펀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나의 생활비의 6개월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머전시 펀드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이머전시 펀드는 은행에 있습니다. 네, 크레딧 카드, 캐피랄 원, CD 이런 데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언제나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머전시 펀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시면 아까 저희가 X자 곡선을 얘기했듯이 부채의 비율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이머전시 펀드가 없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게 나의 자산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뭐 어느 정도 직업이 없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내 자산, 집에서 이쿠티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몰기지 페이를 못해서 그 집을 뭐 날린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페이먼을 못해서 그때까지 내가 그 차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하루아침에 파킹장에 나갔더니 내 차가 없어지는 차도 집도 다 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6개월치 정도 이머전시 펀드는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인베스먼이에요. 인베스먼을 할 때는 반드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과 텍스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기를 바라고요. 인플레이션과 이자, 텍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 내돈내산 시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도대체 돈은 어디다 투자를 하면 제일 많이 부나요? 이런 질문은 이제 제일 위쪽에다 하시고 이 아래 내가 충분한 프로텍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머전시 펀드는 6개월어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인베스먼을 세우는 이런 정삼각형 구조의
구조가, 파이낸셜 구조가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한 리스크엔 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자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비율에 맞게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해드리는 일이 그런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은 안 된다. 왜냐? 여기 밑에 인베스먼 있죠? 요거 하나 톡 쳐버리면 무슨 서프레임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돼서 톡 쳐버리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때까지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미 많이 겪으셨잖아요. 저희가 서프라임 몰개지라든가 그 전에 닷컴 사다라든가 여러 가지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집도 뺏겨보신 분 있으실 거고 자동차도 이제 뺏겨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못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역삼각형의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나의 생활비를 좀 충분히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제 나의 현재 나이가 47세이고, 은퇴 예상한 나이는 60세, 67세, 딱 20년 후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한 3천 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3.5%로 잡았을 때, 나의 은퇴 자금은 얼마나 될까? 과연 내가 67세에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은퇴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구글 같은 데 가면 복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또는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계산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뭐를 예상을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인플레이션 여기 3.5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돈이 어뉴이티냐, 펜션이냐, 아니면 소셜키티 연금이냐, 세이빙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텍스는 어떤 형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희하고 만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의 47세에 있는 분, 이제 20년 후인 67세에 은퇴를 할 건데, 과연 지금의 3천불은 그때 얼마가 될까요를 계산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 67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5,969불이란 숫자는 그 인플레이션 3.5로 계산을 했을 때 67세에 3천불이 지금의 3천불이 그분의 67세가 되면 20년 후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는 5,969불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마무지하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이분이 77세,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지금의 3천불과 똑같이 쓰려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8,420불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그리고 87세,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후에, 그때는 11,878불을 가지고 계셔야 지금의 3,000불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저희가 내돈내산에서 가르쳐 드릴 어떤 이자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텍스라든가 리스크라든가 그런 거에 투자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꽃감 빼먹듯이 돈을 빼먹겠다 결심을 하시면 얼마의 돈이 있으셔야 되냐 하면 2.1 밀리언이 넘는 돈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67세부터 87세까지 은퇴 후에 20년을 살 때 지금의 삼천류가 똑같은 돈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가 액추얼로 2밀리언 모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이 2밀리언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며 또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되며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나의 은퇴 플랜이 그 위기 없이 그냥 잡힐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나중에 여러 번 나오겠지만 아까 이제 내가 3천불에 지금 현재 3천불의 생활비를 내가 20년 후에 쓰려면
그리고 20년을 살려면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냥 은행에,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금융기관에 이자 하나도 안 받고 넣을 경우에는 한 2.1 밀리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2% 정도의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1.7 밀리언 정도가 필요하고요. 4%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1.3 밀리언. 그리고 8% 이자를 결결 경우에는 1 밀리언 아래로 내려갑니다. 95만 7천 47불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자율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보시고 요 이자율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있는 시간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은퇴 자금을 100만 불을 모으자 했을 경우에 다시 좀 볼게요. 아까 이제 8%일 경우에는 95만 7천, 100만 불 아래로 내려왔죠? 20년 동안 100만 불을 모을 경우에 다시 또 보이자면 그때까지 이제 이자 하나도 안 받는 곳에 저축을 하시면 1년에 5만 불씩 저축하셔야 되고요. 2%씩 받는 곳에 저축을 하시면 1년에 4만 350불 저축하셔야 됩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 1년 연봉 아닌가요? 많이 안 버시는 분들. 그리고 4%에 할 경우에는 32,191불, 6%의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25,650불, 8% 이자를 가질 경우에는 22,234불. 22,234불은 한 달에 1,500불 정도 저축하시는 거예요. 쥐어짜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은퇴자금 100만 불 모으고 그 100만 불로 앞으로 굴려가면서 200만 불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그 실질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먼트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자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집이 나의 자산이다. 이걸로 나의 은퇴 자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그런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내 집만 올랐나요? 다른 집도 올랐어요. 내가 내 집 팔고 이쿠티 빼서 다른 집 가면 그 집은 더 올라 있어요. 과연 내가 내 집 팔고 몰개지 내고 세금 내고 이쿠티 뺀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집에 살고 돈이 남아서 그걸로 은퇴 자금까지 할 수 있는지 예, 그거 한번 잘 구상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은 그냥 내가 80, 90 이 집에 살 때까지 과연 렌트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인지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라고요. 401k가 세금으로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나중에 꼭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또 메디컬 익스펜스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나의 농통 케어 이슈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 나의 은퇴 플랜은 어떻게 될 건지 내 돈은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가시게 될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그냥 맨 땅에 집 짓지 않잖아요. 뭐 하죠? 이 땅 파기 전에 하는 거. 견적 뽑습니다, 여러분. 땅부터 그냥 파시면 안 돼요, 곡괭이로. 견적 먼저 뽑아요. 그래서 내 견적부터 먼저 뽑자, 예,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저희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내 리타이어먼트 골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몇 살에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지, 그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 내가 이제 바라는 세이빙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중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이제 하우스 익스펜스는 내 생활비는 그냥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메디컬 익스펜스는 얼마나 될 건지, 그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 없잖아요. 일찍 은퇴하셔서 좋은 분하고 여행 다니시는 거 꿈으로 삼으시는 분 많죠? 아니면 취미 생활을 좀 하시거나 나는 일주일에 5번은 꼭 필드를 나가야 된다 이러신 분 많지 않습니까? 내 합이나 트래블을 위해서는 얼마큼 돈을 들 건지 그리고 다른 비용은 뭐가 들 건지 내가 은퇴를 하면 나의 손자들에게 내가 1년에 1,000불씩 용돈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타이어먼 골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아직 내가 리타이어먼 골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패밀리 골이 있잖아요. 패밀리 골은 지금 한참 애들 키우시고 돈 많이 쓰고 또 많이 버시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이머전시 펀드 갖고 있는지 이걸 골로 삼으신 분도 많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희 골이 이거였습니다. 이머전시 펀드를 확보하겠다. 나의 크레딧 카드가 아닌 그냥 이제 안 내는 돈으로. 이머전시 펀드 6개월 어치면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지금 한참 있으신 분들 있죠. 칼리지 튜이션 걱정하시는 분들. 예, 애가 공부를 잘해도 걱정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애들 그 칼리지 펀드를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우리 집은 1년에 한 번씩 꼭 베케이션은 가야 된다. 근데 베케이션을 멀리도 갈 수 있고 가까운 데도 갈 수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그런 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자기 새로운 잡이나 어떤 그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비즈니스를 더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밖에 돈들, 이렇게 한번 그 패밀리 골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에 충분히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뭐가 걱정인지, 항상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것들의 이제 패밀리 골을 하고 또 반드시 현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골만 있으면 뭐 하나요?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잘게 쪼개서 어떤 단계부터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밟아가야 되는 로드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선 반드시 나의 현실 점검, 내 인컴 얼마인지, 나가는 돈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러리, 뭐,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컴들 다 적으시고, 몰게지, 크레딧 카드, 뭐, 그 다음에 비용들 다 적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손님들이 여기 막 적으시잖아요. 여기 또 막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컴에서 익스펜스 빼면 이제 넷 인컴, 넷으로 남는 돈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맞는 분이 대단히 많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인컴에서 익스펜스 빼면 한 달에 1,000불, 2,000불은 남아야 돼. 근데 제로. 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떠냐? 이게 어덜 익스펜스 예상하지 않은 돈, 내가 모르는 돈들이 새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쓰는 돈들이. 그런 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반드시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컴하고 익스펜스는 그냥 일종의 캐시, 진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 자산은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집에 에쿠티는 얼마인지, 그리고 뭐 스탁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적으시고요.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에 있는 돈, 그 리타이먼 어카운트가 401k나 펜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니티라든가 이런 거 있죠.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밸류 얼마인지,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밸류도 충분히 에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뭘 갖고 있는지, 뭐 개돈 내지는 뭐 냉장고에 있는 캐시 뭉치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라이블리티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에셋 대비 라이블리티의 비율이 우리는 뭘 해도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개지 어느 정도 남으셨는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 밸런스, 그리고 오로론, 스튜던론, 퍼스널론 해서 진짜 내 에셋과 이 라이블리티를 빼면 과연 나는 내 에셋이라고 하는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에셋이라는 걸 갖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거나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론을 하시거나 이럴 때 반드시 같이 물어보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텍스 컨셉이라든가 이자의 컨셉을 알려드리면 반드시 내 돈이 텍스에서 어떤 컨셉으로 있고 나의 그 이자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 분산 투자 있어요. 하나는 은행에 있고요. 하나는 스탁마켓에 있고, 하나는 보험에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투자 방식이 다 주식시장에 돼 있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로 분산 투자인지 안정적인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인지 내 은퇴 자금은 아까 제가 게시했던 그 두 표에 의해서 확실히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은 없으신 것으로.